녹화 소리에 저 가격이 다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는 이번에 판가정 우사상기를 할 거예요. 사대부인 나아가 등장하고 최장수인 객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나와 객의 대화를 통해서 직업적 기천의식,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하는 고전수필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입신양명하는 것만 가치 있다는 기존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객은 치열한 경쟁, 부조리가 만연한 벼슬길보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리는 상업이 더 가치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인문계 가서 입시해가지고 대학 가면 뭐하노? 취업도 안 되는데. 그냥 실업계 가서 공장 취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차이 알겠지? 지금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야. 너희가 납득할 수 있는 가치로 비유를 하자면. 오케이? 그래서 글을 짓는 일과 책을 만드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유계적 명분에 얽매여서 고뇌하는 나랑 다르게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적 삶을 선택한 개의 모습을 통해서 경직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최장수 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갈래 적어볼게요. 왜 이러나? 갈래 오전 수필. 성격, 교훈적 비판적. 주제. 유교적 면분과 현실적 생계 유지 사이의 갈등. 왜 이러지? 진짜. 특징. 첫 번째, 나와 객의 대화 형식. 이야기 전개. 두 번째, 객이 책을 낭독하는 어조를. 비유와 묘사로 전달합니다. 자, 세 번째, 기존의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있습니다. 허리적 표현을 통해서 구절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보시면은요, 옴돌방을 마주한 곳에부터 가볼게요.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한 상인, 이분도 술을 드셨네. 아휴,
나와 대화하는 대상이죠. 최장수고요. 얘가 객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술에 취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얘들아, 지금 이거 우리가 수필이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누구야? 아, 맞아. 화자는 시에서 나오고요. 아,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소설에서 나는 서술자죠. 맞나요? 네. 그래서 사기 100이 전으로 끝 맞췄는데 한번 소리 내서 읽을 절에 음절이 유리하고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했다. 구두 어디 갔노? 이 구두가 그 구두입니까? 신는 구두 아니죠. 요거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 되기 전에 암열지사. 자, 암열지사는 지사가 선비거든, 얘들아. 지사가 선비야. 오케이? 지사는 그냥 선비야, 얘들아.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암열지사야. 됐나요? 자,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에 때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되어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여항. 자, 여항은, 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청운지사, 청운지사, 높은 벼슬 길. 또는 벼슬을 지향하는 뜻을 지닌 사람. 의탁하지 않고 어떻게 후세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하여 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하였다. 최장수가, 최장수는 객입니다.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한. 그러다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뜨뜨뜨뜨! 지규, 아, 이거, 아니, 영상 보는 사람 놀라겠다. 아, 지규죠. 자, 그래서 지규가 쓰이고 있는 거죠. 뭐뭐 하는 듯 있잖아. 이건 지규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감상을 드러냈다라는 말이 있으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게요.
어쨌든, 마저 가볼게요. 자, 그래서 놀라고 의아하여 급히 일어나 쫓아가보니, 자, 왜 놀라고 의아했노 했더니, 이 사람이, 눈썹이, 이 사람이 너무 글을 잘 낭독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하지? 하고 가본 거야. 그래서, 이제, 뭐시기냐, 백이전을 읽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렇게 보면 왜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약간 그런 거야. 길 가다가, 누가 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랩을 너무 잘해서, 누구지? 하고 쳐다보게 됐다. 납득이 되지. 그 상황인 거. 오케이? 이거 쳐다볼 만하잖아. 그래서 쭉 가보니까, 아니, 근데 되게, 이거 랩으로 하지 말고 되게 감미로운 발라드로 해봅시다. 그래서 상상한 어떤 모습이 있을 거잖아. 근데 쓱 한데 산 적이 있어. 어떤 느낌이야? 카드 가든 같은 느낌 있잖아. 느낌 알겠지? 어. 그래서 네 명만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가 읽었냐? 되기 전에 읽은 사람. 접니다. 저는 지난해 사는 박시성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과 문발은 말하지 않겠으나 지금은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합니다. 개개 직업이죠. 채장수라는 거죠. 내가 꾸짖으며 그대는 분명 사대부의 후예로 직위가 있고 직위 뜻은 뭐냐? 자, 어떤 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기계. 글을 잘 지을 것이고 진실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자, 어찌 젊어서 먹고 살 방도를 채를 만들어 파는데 찾는단 말이오까지. 그래서 계기 생계를 위해 어,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 증거가 필요하더라. 자, 우린 마저 갈게요. 자, 그래서 나는 직위가 있고 글을 잘 지음에도
그래서 죄송해요. 나는 계기 지기가 있고 글을 잘 지음에도 책을 만들어 파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다. 야, 근데 이거 꼰대 아니냐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 아니, 일단 나도 꼰대 나이지만. 꼰대 나이야, 꼰대 직업이야. 대표적인. 근데 꼰대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대부 출신이라면 학문과 벼슬로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생각. 무슨 소리지? 그러자 걔가 안색이 변해 오랫동안 있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듯했다. 또 생각건데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에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밭에 갈지 못하고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경정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까지 묶어보겠습니다. 계기 과거 시험 준비를 포기한 이유죠. 근데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오직 상인이고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해서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은 건 채뿐입니다. 이게 바로 계기,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선택한 일. 이 때문에 기꺼이 천한 일은 상인의 신분이죠. 자처하여 이익이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무릎 벼슬은, 자, 줄 거 볼게. 먹고 살 방도 중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벼슬에 대한 개개 인식이죠. 문학은, 자,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 문학에 대한 개개 인식입니다. 하지만, 자,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절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 나왔는데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 하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당대의 현실을 부조리한 사회로 바라보는 인식.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외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감히 언성을 높이지 못했고 선비님도 나를 잡스럽고 천하다고 꾸짖는 것뿐이다. 실상을 따져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을 천한 재료를 쓰냐 귀한 재료를 쓰냐 차이만 있고 시장에 먹고 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만 있다.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하므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객은 여기서 지금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을 통달. 통달.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자, 그래서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서류적이죠. 계기 눈썹을 치켜 올리고 불끈 주먹을 쥐고 세 번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하며 말했다.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엔 항상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무근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되니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까지 묻고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태도.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이 쌓였으니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격렬해서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선비님은 듣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기록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